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네, 사법논담을 꾸며주시는 두 분 변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하고 친하신가요, 안 친하신가요? 네, 뭐 어느 정도 친합니다. 그러면 예. 지금 그 혹시 어제 뭐 연락 닿은 거 없습니까? 뭐 직접은 없고요. 네. 그냥 이제 좀 좀 간접적으로만. 예. 간접적으로 들으신 얘기 좀 여기서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아니 뭐 크게 들은 건 없습니다. 뭐야? 예. 뭐 언론에 난 거 정도죠. 뭐 부산 갔다. 네, 뭐 그건 저도 그런- 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네. 심기가 많이 불편한 거 맞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생뚱맞으실 수도 있는데 음. 당 내부 사정을 좀 잘 아는 분들이 보면 이준석 대표가 패싱을 사실은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그래요? 좀 많이 쌓여 있었고 이게 약간 이준석 대표도 이 여느 대표들이랑 다르잖아요. 이게 그냥 뭐 패싱하면 그냥 아이고 저같이 착한 사람이면 그냥 예 뭐 패싱 좀 하십시오 이러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예. 아, 그러면 지금 공개 안 된 것도 되게 많다는 말씀이시네. 그 여기저기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 대표의 권위를 당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소수의 의원들만 이준석 대표를 존중하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특히 윤석열 후보가 대세로 떠오르고 나서부터는 예. 이준석 대표가 좀 힘든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전 결정적인 게 계속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이수정 교수 영입 같거든요.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제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바로 그냥 영입해 버렸어요. 저희 그날 당일날 예. 인터뷰고 거기서 다시 한번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2시간 뒤인가 3시간 바로 영입을 해버렸어요. 바로 맞아요. 해버렸잖아요. 또 윤 후보가 직접 전화했다고. 이거는 뭐 그러고. 대표 뭘 떠나가지고 저도 뭐 쪼매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대표네, 대표 변호사니까. 근데 그냥 변호사들끼리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걸 하는 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하극상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아니 이 모습은 뭐 제가 저기 최고위 결정을 들어보니까 결정 과정에서는 뭐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하지만 당 대표라면 이게 소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둬서 영입하든가 아니면 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말무시하고 2시간 만에 영입을 해버리니까 또 더더군다나 이수정 교수가 또 영입 변이라 해야 되나요? 인터뷰에서 30대 아들이 있는데 그 마음 잘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해버리니까 그거를 과연 그 대표 당 대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들이기 저라도 저는 저 같으면 안 해요. 속상해서. 그러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꼰대들의 무시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 이게 뭐 무시도 무시인데요. 사실 이게 뭐 사법 논담이니까 아주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당 내에 권력 투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여러 중진 의원들이 그 총선 참패 이후로 김종인 체제, 이준석 체제를 거치면서 사실은 본인들의 힘을 많이 못 썼죠.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였고, 근데 윤석열 후보의 그 어떻게 보면 등장을 계기로 그분들이 당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고 신구 갈등 내지는 그 권력 갈등이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좀 존중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나오면서 그게 폭발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셔야 결국 됩니다. 이제 당 접수에 예.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당 접수를 이미 했죠. 그리고 이게 사실 아까 뭐 박 변호사님 대표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게 저희는 명시적으로 대선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보다 대선 후보가 높은 사람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데. 당규상. 네, 당헌 당규상. 예. 그래도 당 대표도 우리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해서 뽑았고 이준석 대표의 선출이 사실 우리 정당사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아니 사건인데. 민주당 보면 이재명 후보고 송영길 대표 나란히 앉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나란히는 앉긴 앉아요. 의자는 잘 줍니다. 그거. 예.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다시 복귀가 필요한 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미디어 홍보 총괄본부장을 맡았잖아요. 네. 상임 선대위원장 겸. 두 개 다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를 미디어 홍보본부장을 이준석 당대표가 맡는다? 약간 처음에 의아했었거든요. 저도 좀 약간 모양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이게 과연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이준석 대표가 자원한 거 원한 거냐 아니면 시킨 거냐.
시킨 거라고 한다면 상임선대위원장은 무슨 일해 이거 이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자원한 걸로. 확실합니다. 자원은 자원한 확실합니까? 걸로. 이준석 대표가 이게 진짜 여러 가지 갈등의 측면이 있는 게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이기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번에 이겨야지 탄탄대로 아닙니까? 30대 대선을 이긴 당대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홍보 미디어가 이번 선거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홍보를 총괄하는 사람한테 후보 일정도 미리 안 알려주면 도대체 뭘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가장 많이 속상한 부딪히는 건 거죠. 거죠. 그리고 뭐 단순히 일정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큰 방향성이나 예를 들면 충청도를 처음 갈 거냐 뭐 그게 단순히 충청도를 처음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루트로 예를 들면 이번 주에 테마는 이거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서 가겠다 뭐 내지는 뭐 세대 2030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로드맵을 같이 만들고 그걸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건 내가 나한테 그러면 도대체 얼굴 마담 노릇이나 하라는 거냐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본인이 될 수밖에 자청한 없는 걸로 거죠. 저는 들었고요. 네, 홍보 미디어 자청한 근데 거 맞습니다.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정말 사실은 홍보를 이준석 대표하고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효과를 봤잖아요. 그렇죠. 선거 4.7 때. 재보궐 때 혼자 막 그 홍보를 무슨 봤잖아요. 예, 친일파 그렇죠. 얘기 나오니까 막 그 아카사카 황궁뷰 이런 거 그렇죠. 바로바로 던지고 본인이 이거 이제 하려고 쉽지 했는데 또 않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들이 당 대표인데 또 선대위원장인데 어떻게 또 본부장을 하느냐라는 또 얘기에 또 그러면서 일을 하려면 충청도 가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 이게 겹치니까 내가 여기서 할 게 있나 이런 또 판단을 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어떻게 될지 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언제 옵니까? 저도 잘 모르겠다. 모른대잖아. 예. 제가- 연락 왔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 숨기는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곧 오겠죠. 뭐 예, 계속 있을 곧 수는 오겠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 밤에 오겠죠. 부산에서 뭐 했을까? 회 먹으러 뭐 근데 본인도 약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기분 전환하고 예, 할 수도 예. 있고.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 이 본업으로 돌아가서 본업으로. 사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안동진 PD가 한 분의 변호사와 한 분의 예언가를 모시고 사법 논담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예언 갑시다. 자, 박지원 변호사님. 자, 오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죠. 네. 발부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자정 아니면 뭐 내일 새벽인데 네. 저는 좀 기각 쪽에 조금 무게가 더 오, 실립니다.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55대 한 45 정도로요. 네, 왜 아, 그러냐면 51대 49도 아니고 예, 이제 말 잘못해서 51대 49로 얘기하겠습니다. 뭐야. 아니 또 약한 모습 바로 가시네. 왜 기각으로 실리냐면 범죄 제명이 이제 알선수재죄거든요. 원래 뇌물죄로 하려고 했던 거고 알선수재는 이미 2달 전에 가능성이 얘기가 됐었어요. 알선수재는 뭐냐면 금융기관에 알선 소개를 하고 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 금융그룹에 소개하고 돈 받았다 하천대유 관련돼서 그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돈 자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 택도 없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알선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뇌물죄로 가려고 계속 하다가 결국 알선수재로 갔는데 한편으로는 찾아낸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관건은 듭니다. 바로 그 알선 행위가 그 입증이 되느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씀이 결국 정영학 녹취록에서 한 발짝도 더 못 나갔던 것 같아요.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내용 그대로거든요. 이게 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은 그렇다면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전직 의원이고요. 도망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뭘 찾아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죠. 뇌물죄면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영장의 기본적 그 발부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는 지금 생각입니다. 한 보도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은행에 대해서 하는데 그 대상자가 실명이 특정이 안 됐고 임원으로 그러니까 표기가 네, 돼 그게 있다면서요. 조금 제가 영장을 성명불상 들었거든요. 요새 너무 많아요. 다 성명불상입니다. 영장에 이걸 일부러 이랬는지 전략적으로 이랬는지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저는 영장 할 때는 목숨 걸고 쳐야 됩니다. 이거 받아야 전략할 되는데.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모든 범죄 사실이나 사람들이 특정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약에 박준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걸면서 다 해야죠, 근데. 박준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사람과 만나서 김종배 뒷담화를 깠다. 그렇죠. 네. 그게 성립이 되느냐 이거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쉽지 않죠. 지금 영장에 보면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죄명만 지금 알선 수재고 언론 보도됐던 내용 비슷하게 지금 돼 그러니까 있다는 쉽게 얘기하면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은행을 보니까 컨소시엄의 로비 활동을 뭘 했냐. 그렇죠. 행위 내용과 다 나와야 대상도 돼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김정태랑 나오죠. 두 사람 성균관대
동문인 것밖에 없어요. 김정태 만났다는 거. 아니, 김정태를 만나겠습니까? 김정태 밑에 누구를 만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뭘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고 뭘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퇴직금을 받았다. 이렇게 다 영장이나 공소장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싹 빠지고 그냥 그 퇴직금 50억 뭐 세금 빼고 20몇 억이라 그럽니다. 그게 좀 이상하다. 뒷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이제 저는 뭐 예언가님에 비하면 미미한 존재지만 그래도 저는 근데 51대 49로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오, 영장이. 반대로?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공분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고 이게 알선수재긴 하지만 받은 돈의 액수도 매우 크고 왔다 갔다 한 그 뭐랄까요 그 PF 해준 액수 자체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의 뭐 7천억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일단 범죄의 중대성은 있어요. 어느 정도만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도망의 우려는 없지만 뭐 증거인멸 우려 같은 거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아직 이게 성명불상으로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오히려 하나은행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말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또 법원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고 특히 누가 봐도 아들이 50억 받은 거는 사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보면 되게 디테일한 내용이 그래도 나와요. 경쟁 컨소시엄 관계자, 그러니까 화천대유 쪽 말고 다른 컨소시엄 관계자가 하나은행이랑 접촉했고 그 김만배 씨가 이제 곽상도 의원에게 부탁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제 우리 쪽이랑 계속 하도록 아예 도움을 줬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김만배랑 유동규 씨 대화 중에도 곽상도 의원은 현직이니까 직접 돈 주면 문제된다. 아들에게 주는 게 낫다. 이런 얘기 좀 디테일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언론 보도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들이 있으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뭐 박 변호사님이 성명불상자에게 욕을 했다라는 거에서 성명불상이 걸리긴 걸리지만 욕을 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영학 씨가 그러면 그 증인이 되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증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있죠. 전언이잖아요, 그런데. 근데 전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수사기관이 시켜서 한 녹취가 아니고 그렇죠. 사인들끼리 한 녹취는 그게 진정성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조작됐다 이런 것만 아니면 증거 능력 확인을 했을 쓸수 거예요. 있습니다. 정영학하고 불러서. 아니 물론 그건 맞아요. 알겠는데 네. 근데 정영학 씨도 누군가한테 전해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거면 그렇죠. 비록 어떤 그 전에 사인 간의 대화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어떤 말의 신빙성은 정황 증거죠. 그래 그것도 그렇죠. 마찬가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얘기면 이걸 뭐 완전히 지어냈겠느냐. 특히나 50억을 실제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증거 능력은 있고 신빙성을 어떻게 볼 거냐는 영장 전담 판사가 볼 부분인 거죠. 하여튼 뭐 거꾸로 된 수사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뒤늦게 지금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근데 그 지금 산하람 변호사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혹시 그 변경할 생각은 없으시고 예언을? 예언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측. 예측입니다. 예측. 전문가적 예측. 또 저의 바람도 아니고요. 바람하고 연결도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서에는 기재가 안 됐지만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깔 가능성은? 제가 그래서 그 전략적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게 지금 이게 까딱하면 기각되면 그럴 여유 수사가 이게 장벽에 막히는데 음. 머리를 몇 번 써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그럴 여유가 있을까 싶어요. 하긴 얼마 전에 누군가의 김만배 씨가 누구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안 깠던 것을 깐다고 했다가 예. 뭐 그때 그 녹취록이었어요.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네. 녹취 파일 틀겠다 그래가지고 네. 플레이 하지 말라고 시키겠다 그 증거 능력 그러면 없다고 청구서에 기재가 안 됐으면 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추가 공개도 거의 가능성은 없다. 할 수는 있는데 할수 뭐 있습니다. 그런 전략도 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 전략을 부릴 만한 그게 없는 게 이미 한번 우리 경험적으로 이 같은 수사팀이거든요. 남욱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한다 했다 모해가지고 나중에 했고요. 김만배 1차 때 기각됐다 2차 때 엉뚱한 다른 걸로 영장 발부 받았어요. 이 사람들 이미 기각 많이 받았던 스타일인데 이번에도 와가지고 대충 적어서 전술 부린다고요? 지금 우리 박준 변호사님 말씀은 이 수사팀 아예 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불신이 아니고 했던 패턴들을 제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별로 예측을, 예. 수사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압수수색 이런 타이밍도 너무 늦고 50억 이것도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두 분의 예측은 지금 갈렸어요. 네. 그 심판의 날이 곧 옵니다. 내일 오죠. 네. 내일. 알았죠? 아니, 뭐, 심판의 날이 곧 오니까. 뭐 네. 어차피 뭐 박 변호사님이 예언가님이니까요. 커피라도 하나 사겠습니다. 아니 국밥 사는 것 같아. 국밥. 국밥 저는 좋죠. 틀리기를 바래요.
저는 제가 왜냐하면 이 수사 이거 기각되면요. 국밥 갖고 안 되겠는데. 그렇네요. 이거 기각되면 50억 갑시다. 50억. 기각 예. 50억 기각되면 수사 더 이상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예. 그 다음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그러면 기각되면 박영수 전 특검이니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인가 수사 확대 안 된다? 아니, 못 합니다. 왜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이거 돼 가지고 뭐 곽상도를 통해서 뭔가 더 다른 진술도 좀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패턴 같은 것도 이미 알아야 되는데 곽상도도 하나 못 하는데 박영수나 권순일 다 지금 조금씩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더 나가기 어렵죠. 제일 확실한 지금 아들이 말도 안 되는 돈 받은 거 이것도 못 찾아내는데 박영수는 친인척이 받은 거고 인척. 예. 예, 인척이 받은 거고. 109억이었나요? 예. 109억.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도 좀 다른 식인 거고 또 이 홍 회장 홍성근인가요? 그분도 무슨 차용증으로 받았다는데 그거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근데 변호사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고민 맡으면 변호사 그거만 걸립니다. 위반이라면서. 변호사법 위반은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무조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권순일 대법관 그 수사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자면 재판 거래는 수사 거의 안 하고 그냥 바로 무혐의 할 거라고 지금 보도들이 쫙쫙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재판 거래도 확실한 뭐 증거를 잡으려면 김만배가 입을 열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네, 그렇죠. 제가 뭐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 구명 로비를 했습니다라는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건 뭐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설령 그게 실체가 있다 해도. 네. 근데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법관 정도 되면 페이퍼워크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밑에 재판 연구관들이 있거든요. 시킵니까? 네, 자기가 시킵니다. 안 어지간한 것들은. 그런데 물론 뭐 판단은 본인이 많이 하지만 밑에 검토 의견서나 이런 거는 써오라고 시키는데 예컨대 김만배가 왔다 간 다음 날 뭐 재판 연구관한테 기존이랑 다른 방향의 뭐 검토 의견을 좀 써와봐라라고 지시를 했다든지. 어허.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대법원에 지금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바로 무혐의 하겠다라고 지금 기사들이 이 나오는데 부분은 좀 달리 보는데 좀 아무튼 이상하더라고요. 권순일 이게. 대법관에 대해서도 변호사에 대해서 조사가 뭐 더 했었어야 되는 거는 공감을 하면서도 예. 특히 이게 대법원 재판 거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 뭐 당시 도지사 공직선거법상의 그 무죄를 하는 과정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돈을 받아 먹기로 약속을 하고 그걸 대법관이 그걸 무죄 의견을 해가지고 무죄가 됐다. 이런 논리잖아요. 야 이건 좀 창피한 노릇이거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기도 하고. 아이 뭐 그러려면 13명을 다 꼬드겨야죠. 돈 다 주고. 대장동 전체 이게 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이게 처음부터 너무 끝까지 많은데요. 이재명이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면 하나 그 이상한 걸 찾아가지고 증폭을 시키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13명을 다 뇌물로 왜 줍니까? 그러고 그 대법관들 어떻게 생각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지 요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끊고. 끊겠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지금 두 분의 공통된 그 분석은 지금 대장동 수사팀이 정영학 그 녹취록에 의존하는 거 말고 뭔가 물증을 찾아낸다든지 없는다며. 이런 수사력이 별로 안 보인다고 없어요. 한다면 예. 곽상도 영장 기각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머지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수사는 뭐 설령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곽상도가 구속이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곽상도 구속되면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곽상도 지금까지 주장은 나 김정태 만나본 적 없고 또 하나금융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인데 구속이 되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뭔가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패턴으로 정영학 이 3인방들이 뇌물을 제공했고 결국 이건 뭘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일부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박영수나 예컨대 권순일이나 홍성근이나 그 패턴들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곽상도까지 영장을 발부를 못 받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거 이상으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수사가 안 여기서 되겠죠. 그죠 비슷한 의견인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래는 사실 박영수 전 특검 정도는 묶어서 세트로 구속영장 청구 정도 돼야 됩니다. 지금 아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 박영수 관련해 가지고 뭐 언론 보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수사도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뭐 참담한 수준이죠, 사실. 지금 예언거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네. 사법예언이에요. 이거 사법 농담이 오늘은 아니고. 곽상도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내일은 손준성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고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내일 있게 되는데 네. 자 우리 예언가께서 뭐 예언을 예측하겠습니다. 예언은 아니고 예측을 뭐 해보겠습니다. 예언이나 예측이나 이건 발부의 가능성을 51대 49로 두고 있거든요. 오 높다. 네. 왜요? 왜냐하면 1차 영장 때하고 사실 범죄는 똑같아요. 직권남용, 뭐 개인정보법 위반, 뭐 공무상 누설죄 등등 똑같은데 사실 1차 때도 사실 조금 무리한 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체포영장 기각되고 바로 구속영장 구속영장 치니까. 했는데 맞아요. 그럼 거의 기각되거든요. 그럼에도 1호 영장을 그렇게 내가지고 망신 아닌 망신을 당했어요. 공수처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거 확실치 않으면 불구속 기소하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범죄는 거의 확실해 그러니까 뭔가 보이거든요. 확실한 걸 잡았으니까 영장 다시 그러니까 거 아니냐? 이게 무리해서 음. 이게 좀 더 무리하게 표현할게요. 일부러 망신 당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굳이 구속할 이유도 없고 기소하면 그만인 걸 갖고 쉽게 하면 조사도 끝났고. 설마 이거죠? 아 근데 저도 진짜 같은 생각인 게 전 당연히 불구속 기소할 줄 알았어요. 저도요. 이거 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나?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 얘기 뭐 자존심 때문에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자존심요? 예, 아유, 공수처가 자존심 때문에 개망신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진짜 이번에 기각되면은 저 진짜 공수처 이거 완전 개망신. 개망신 그러면 두 분 다 예. 기각 아니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면 영장 청구서에 상당한 범죄 소명이 그러니까 내용이 적혀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널 이유가 그러면 없습니다. 지금 손준성 검사한테 적용된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주된 혐의가요? 그러면 그 직권남용의 대상이 그럼 특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이게 공수처가 자존심 부리거나 아니면 뭐 정신 나갔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했을 때 뭔가 나왔다? 뭐라도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게 특정됐을 것 없다면은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이런 생각이 특정됐고 합니다. 두 번째 판사 사찰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크거든요. 두 개 합쳐서 청구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두 생각이 분의 듭니다. 지금 그 분석 방법이 뭔가 사법적 근거에 입각한기보다는 심리적 근거에 왜냐하면 입각해서 그렇죠. 우리 이게- 공수처장의 눈으로 이 사건을 이게 봐. 왜냐하면 안 맞아요. 우리하고 우리 패턴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게 진행이 되니까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우리 법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몸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논거는 간단히 공수처가 괜히 그러니까 두 번 영거포 망신사를 자초하겠느냐?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뭐 이건 심리적 분석 아니야 지금? 아니 근데 심리적 분석. 진짜로 법조계에서는 아마 뭐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길 가는 변호사 붙잡고 물어봐도 열이면 9은 그냥 손준성 정도는 뭐 불구속 기소하겠지. 뭐 하라 그렇게 구속해, 얘기했을 이거를. 거예요. 네. 저 재판 이제 곧 기소하면 그만인데 구속해서 뭐 할 건데 조사 다 끝났는데 구속하는 이유는 조사를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곽상도보다 아까 이제 박 변호사님 곽상도도 도방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고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손준성이 더 심해요. 더 없어요. 여기 현직 검사고 이 사람이 뭐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범죄 소명 정도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범죄 소명 정도만 달려 있는 건데 거기서 승부를 걸었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공수처가 뭔가 확실한 걸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직권남용의 대상이 됐던 그때 수정관실에 있었던 직원, 뭐 그게 그러니까 뭐 부하 검사들 아니면 수사관이든 네. 특정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것도 안 됐는데 구속영장 그러면 친 거면 정말 공수처는 굉장히 아니란 거죠.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란 예. 거죠. 왜냐하면 1차 칠 때마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성명불상이었죠. 그렇죠. 전부 성명불상이었어요. 예. 그럼 앞뒤로 뭔가 다 잡았다. 성명불상이었어요. 좀 더 나아가서 음. 이게 지금 손준성 구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윤석열 후보 관련된 거예요. 이게 발부가 안 되는데 그냥 아이고 해보자 자존심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면 정치적으로도 엄청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돼버리면 윤석열 후보를 압박할 수 있다. 예, 지금 그런 상황 딱 그럼 공수처의 계산법이 그거라고 보시면 저는 돼요? 그 손준성 구속은 본인을 기소하기 위해서 구속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의 저 재산 조사 끝났다고 보거든요. 증거 활동은 이 사람의 그 윗선이라든지 다른 쪽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한 명밖에 근데 없지 않을까. 저도 박 변호사님 분석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게 이게 사실은 고발사주 수사가 뭐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많이 멀어지고 손준성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굳이 한번 구속영장을 더 치겠다라는 거는 수사 동력을 살리겠다라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윤석열 후보가 개입됐는지 없는지 알 수 없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하나도 나온 게 없을 건데
구속이 되고 나면 손준성 검사가 혹시나 좀 더 입을 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공수처하는 이런 건 거겠죠. 있겠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다면 상당수의 국민들은 진짜로 뭔가 있었나 보다. 최소한 뭔가 실체는 있나 보다라고 라고 생각하게 생각을 할 될 수도 거고 있죠. 그러면 저거를 손준성 검사가 단독으로 했을까? 그렇죠. 위에 그 누가 효과가 있겠지. 되게 이런 커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연상에 계속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진짜 기각돼 버리면은 이거 뭐 완전 뭐 윤석열 수사처냐 뭐 이게 얘기가 또 갑자기 확 나올 거니까. 실제로 뭐 저희야 이런 어떤 시사 얘기를 하면서 뭐 사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결과를 봅니다. 그렇죠. 예컨대 뭐 조국사 뭐 정경심 교수 일단 뭐 유죄가 됐습니다. 유죄가 된 걸로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손준성은 이미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으니까 별 생각이 없는데 발부가 됐다, 구속이 됐다 하면 이거 큰 문제가 있구나라고 바라볼 여지가 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러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바로 공수처가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서면 조사 정도가 아니라 나와. 그럴 수도 두 있죠. 가지 근데 절차가 아마 있어요. 뭐 네. 지금 천하람 변호사 얘기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손준성은 겁이 많이 납니다. 이제 살다 처음으로 구속될 거예요. 구속만 시키다가 네. 그리고 조사 받으러 가면 엄청 겁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심지어 위쪽 상태를 이용해서 다른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너 왜 다 거짓말했니? 그럼 너 거짓말한 이유가 뭐니? 너가 책임질래? 이렇게 계속 하면서 다른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혹시 윤석열 총장 얘기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윤석열 총장을 소환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빼먹었는데 이 손준성 검사 저도 공수처의 자존심을 너무 제가 높게 평가한 걸 수도 있는데 조금 걱정이라기보다는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된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그 김웅 의원이 압수수색 당했을 때 그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라고 해가지고 압수수색 취소됐지 않습니까? 네. 법원에서. 근데 그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뭐 압수수색 당하고 뭐하고 했을 때 뭐 자기가 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손준성 검사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것도 위법한 요인들이 분명히 굉장히 있었어요. 손준성의 참여권을 뒤늦게 보장하고 뭐 되게 압수수색 허접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법원에서 아직 압수수색이 취소된 건 아니지만 영장 담당 판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과연 확보돼 있느냐라는 걸 고려할 수 있어서 만에 하나 저 압수수색도 위법하다 해서 저 증거들이 날아가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 공수처로서는 진짜 악몽 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를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김웅 같은 경우는 불구속 기소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이 그럼 드는데 무슨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까? 직권남용죄 공범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만약에 이제 공범 이 연락성이나 서로 알고 했다라고 서로 했다고, 공모해서 했다라고 쓸 수 있으면 입증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기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기소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김웅 의원의 경우에 무죄가 나올 확률도 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수사 기록을 다 보지 않아서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수처에서 이 정도까지 갖고 왔는데 그냥 김웅 의원을 불기소해버린다라고 하면 압수수색 자기들 제대로 못한 거 이런 것들 다 인정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든 공범으로 엮어서 기소 자체는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공이 영장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다음 주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지금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꽃길보라님은 천 변호사님 목소리가 최고 이렇게 이제 달아주셨고 네, 얼굴이 목소리만큼만 좋았었어도 제가 얼굴 좋죠. 국민의힘같이 생겼어요. 진짜. 슈퍼남님은 우리 박변을 향해서 뭐 됐고 그냥 딱 잘라서 양평 큰 건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 주셨는데 이거 제가 이재명 그 재판 거래 얘기 그때 하다 말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의혹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좀 개요를 간단히 일단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공흥지구라고 양평의 그 장모 최훈순 씨 일가가 이 구매를 했던 땅들이 있었는데 네. 그 땅이 개발이 됩니다. 세 가지 정도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는데 첫 번째 의혹이 뭐냐면 민간에서 최초 개발된 게 아니고 LH에서 하려했던 게 양평군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민간에서 개발이 됐고요. 그 아파트 개발 그거 얘기하는 예, 거죠? 그 땅 자체가 99.8%를 장모 일가가 지금 갖고 있었던 땅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개발이 갑자기 되면서 큰 수익을 얻었던 게 뭐 좀 특혜성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개발 이익을 좀 얻었는데 개발 이익을 얻었을 때는 한 20에서 25% 개발 분담금을 매기는데 네.
분담금을 최초에 한 17억씩 부과를 했는데 이의 신청을 하니까 나중에 영원이 돼버려요. 이것도 혹시 특혜가 아니냐. 뭐 그 인근에 개발 부담금이 영원인 곳은 없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지금 사업이 시행 기간이 2014, 16년 정도로 지정이 됐는데 나중에 18년도에 이게 준공이 마무리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소급해서 연장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세 가지가 혹시나 뭔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고 의심이 되는데 문제는 당시 양평 군수가 지금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윤석열 캠프에 같이 있는 또 윤석열 후보는 당시 여주지청장, 양평을 관할로 하고 있는 지청장이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 의혹 제기가 되는 지금 거죠. 세 갈래 의혹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세 갈래 의혹의 한가운데 자리하는 건 전부 다 양평군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양평군청의 이런 행정 그 처리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과실이라고 좀 주장을 합니다. 실수했다고. 근데 실수가 너무 잦아요. 그리고 실수가 했는데 한쪽은 너무나 큰 이익을 보는 경우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뭔가 특혜나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데 이재명 재판거래는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는데 이건 보도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개개적인 거를 또 반박하기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보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4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공공개발할지 말지 개발 부담금을 처음에 얼마를 했다가 줄여주고 막 빵원이 되고 이게 16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때는 쉽게 얘기해서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쪽 사람인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두 눈을 씻고 봐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쪽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이었냐라고 하면 어폐가 있다 해도 그냥 검찰 사람이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쪽을 때려잡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윤석열 후보와 직접 연관되겠느냐. 일단은 하여간 그럼 시점상으로는 김건희 씨와 결혼한 다음은 결혼 이유인 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때 윤석열 현 후보의 이제 위치가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에서 당시는 그럼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박근혜 정부하고 척을 졌으면 졌지. 그럼요. 결국 그 박근혜 국정원, 정부 댓글 수사 사람이라고 이런 것 볼 수 없는 위치였는데 양평 군수가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보고 배팅을 했다? 이게 성립되느냐 지금 그 얘기신 거죠. 제가 그때 윤석열 검사를 봤으면 이 양반 커리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검사로서도 맨날 또 한직 발령 나오고 그랬잖아요. 대구고검에 그러면 보내고. 이 얘기를 받아서 사실 국정원 사건 이후에 여주지청장으로 발령할 때 좌천이라고 다들 그때 그렇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 천 변호사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검찰로 봤을 때는 좀 달리 볼 여지가 있어요. 특수통 검사고 그 어떤 적자 비슷하게 이렇게 됐던 근데 윤석열 여기서 검사라면 하나 또 볼 게 꼭 그걸 윤석열 후보고 연결지을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별도로 양평군에 어떤 식으로 선을 댄다든지 뭘 해서 했을 가능성도 그거는 따로 계속 남아 있죠. 요거는 지금 마지막에 제가 말했던 양평 군수 또 여주지청장 관계는 혹시 그렇다면 후보 쪽 관계도 요게 아닌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게 만약 아니라면 장모 스스로 로비 활동을 하거나 뇌물을 줬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 윤석열 후보 장모가 왠지 그런 거 했을 것 같은 이미지만 있는 거지. 막 에르메스 백 들고 다니시고 이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는데 실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거는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천하람 변호사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가 세 개의 의혹을 제기를 했잖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방향성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에게 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어요. 세 번이 반복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 어떻게 근데 그럼 다 믿어. 이거 이재명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건 베이츠보다 이게 더 가능성 높은 거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LH도 아주 심각하게 LH가 꼭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공공개발 이거 하는 것도 이거는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의혹도 시행사 자격이 없는데 승인 받는다 하는데 이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만은 아주 큰 대형 200억 이상을 벌었는데요. 1조짜리도 하는데요. 이런 1조다 200억이나 시행사 자격이라는 게 사실 별도로 특별하게 필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개발 부담금은 제가 봐도 조금 이거는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은데 개발 부담금 산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 있는 정상 지가에서 이제 그냥 자연 인상분을 빼고 거기서 건축 비용 이런저런 들어간 비용들 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비용 부풀리게 해가지고 개발 부담금 줄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죠. 많은데
양평에 10여 개 인근에 이제 지구가 있는데 유일하게 개발 부담금을 안 냈던 곳이 이 공흥지구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또 특혜권이 이게 또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또 돈 내라 그러고 이게 좀 1억 이상해 얼마를 보이긴 뒤늦게 합니다. 내라고 한 것도 이상하고요. 음. 실수라고 보기에는 실수가 너무 상습적으로 아니, 그 근데 사람한테 많이 간다는 게 말이 다른 건 다 됩니까? 관들고 사실은 지자체 재정 형편이 안 좋다는 걸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네. 양평이 돈이 많은 군이 아니죠. 양평이 그러니까 가난한데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 푼이라도 더 어떤 뭐 걷어 들이려고 눈에 불을 켜도 부족한 판에 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개발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 군들의 경우에는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일처리를 해주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지역에 와서 좀 개발 프로젝트를 해달라. 이게 꼭 개발 부담금이 아니더라도 이걸 하게 되면 이런저런 세금들은 많이 거치니까 네. 뭐 약간의 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행정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좀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고발이 됐고요. 예. 수사를 이제 한다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하기가 제기된 힘들어요. 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이제 수사를 한참 들어간다. 근데 문제는 아직 뭐 배당이나 이런 게 뭐 아직 원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지금 대선 레이스거든요. 예,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대선 끝날 때까지는 결론이 못 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뭐 장모 불러서 조사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장모가 대선 후보도 아니고. 뭐 예. 출렁거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수사 기간이 좀 위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수사가 좀 많이 진척이 됐으면 뭐가 마무리를 될 수 있는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쉽지 않아요. 제가.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선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대선이 있어서 사람 부르는 거는 위축될 수가 있어요. 사실 장모 부르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그런데 그러면 뭐 이걸 못 하더라도 이 회사랑 ESIND인가요? 거기랑 양평군청이랑 이런데 압수수색은 좀 미리 해놔야 나중에 뭐가 있으면 할 텐데 그런 의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다 그러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기 그것도 때문에. 맞아요. 근데 뭐 하기 사실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그만 어떤 그러니까 땅떼에다가 집 하나 지어도 뭐 건축화가 나는데 엄청 뭐 왔다 갔다 하고 네, 맞습니다. 까탈스럽게 노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경험 집진 적은 없지만 네. 아무튼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본다면 참 이례적인 건 맞다. 굉장히 뭐 참 잘 살아요.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요. 부럽다고요. 너무 잘 되면 부러운 게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정수급 이 부분도 지금 1심에 유죄받고 재판받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음흠. 이거를 보도를 좀 하고 이거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제대로 됐다고 얘기하면서 대장동이나 이런 데서 막 쌍찜치 크는 것도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사법의 정치와 뭐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를 얘기하는데 사건의 정치화가 이루어진 지가 오래됐죠. 네, 맞습니다. 사건의 맞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보도 가치를 달리 매기는. 아 그럼요. 그리고 또 저희 진영 지지층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그렇게 이해하면 어찌 보면 참 너무나 그런 현상이다. 익숙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천변에서 거죠. 말이 뭐 그 말도 이쪽 진영도 마찬가지니까 뭐.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분명히 이거는 지금 그 제기되는 의혹은 충분히 뭐 억측이 아니라 저도 뭐가 이렇게 계속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예, 이건 민주당 뭐 TF에서.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의혹인 것만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게 네. 된다면 한 점 뭐 의혹 없이 이거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빨리 해서 또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정치적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다음 주로 뭐 예언이 두 개나 다음 있을 주에 이거 참 뭔가 제살 파묻기 아. 같기도 하고. 잘하면 다음 주에 피해갈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뭐 그런 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유명한 사람 또 출연하십니까? 또 취소될 이렇게? 수도 있습니까? 예.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요. 뭐 지금 내가 오늘 소나기 좀 피해가려는 게 맞다고. 김건희 씨 언제 소환돼요? 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벌써 해도 될까? 왜 안 아이고, 돼요? 안 부르는 거면 또 뭐 실체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예. 근데 뭐 저는 끝까지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예. 네, 지금까지 천하람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